안녕하세요. 미스테리 실화소니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3대 기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기생은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나 춤을 통해 참석자들의 흥을 돋우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말을 할 줄 아는 꼬지라는 뜻으로 해어와 또는 화류계, 여자라고도 불렸습니다. 기생의 기본 신조는 매창불매음으로 이는 노래를 팔지언정 몸을 팔지는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매춘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기생은 춤, 노래, 기악, 그림, 글을 비롯한 학문은 물론 용모와 화술 등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갖춘 종합 예술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생들은 자신들을 지식인으로 여겼으며 정조관념과 매창불매음에 대한 신념이 강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경우도 많았으며 매춘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기생은 예술가로서 관아나 궁의 잔치에 동원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절대 매춘을 하면 안 되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기생이 당연히 몸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생학교를 교방이라 불렀습니다. 기생이 되는 일은 사대부들이 관직에 오르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춤과 노래는 기본이고 판소리나 잡가, 민요는 물론 기악, 화술, 용모, 각종 제주 등 다양한 예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말을 타는 재주도 익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잘해야 했기에 기생의 삶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대우가 천양지차로 다르고 허락되는 예술 종류마저 제한되었습니다. 기생들에게는 화초머리 올리기라고 하는 일종의 성인식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15세에서 16세의 기생이 첫 손님을 받으며 처음 동침하는 남자가 머리를 얹어주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 의식은 일반 민가의 혼인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첫 손님의 자격 또한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명망 있고 직위도 높은 인물이어야 했으며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화초머리를 올려주는 사람이 기생의 집과 세간, 장신구 등을 모두 마련해 주었으며 가난하여 이를 제대로 대주지 못하면 그 기생의 앞날도 밝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생은 관청에 소속된 관기와 창가에 소속된 사기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의 기생은 원칙적으로 관기만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창가에 소속된 사기도 많았습니다. 부한말에 이르러 기생의 수가 폭증하면서 그 등급을 1패, 2패, 3패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중 1패를 기생이라 불렀고 2패는 은근자, 3패는 타박몰이라고 불렸습니다. 기생은 일반적인 기녀를 말하며 은근자는 남몰래 매춘을 하는 부류, 타박몰이는 매춘만을 업으로 삼는 부류를 일컫습니다. 기생의 활동 기간은 15세부터 50세까지였으며 어린 기녀를 동기, 나이 든 기녀를 노기, 나이가 많아 퇴역한 기녀를 퇴기라고 불렀습니다. 기생의 신분은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예술만 하는 기생은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매춘을 하는 사기의 경우 천민으로 대우받았습니다. 하지만 1패 기생은 예능인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2패인 은근자는 기생이라 하더라도 명기라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3패 기생인 타박몰이는 천민으로 취급되었으며 양반가와 정분이 나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서울 취급을 받았습니다. 송도의 황진이, 부안의 매창, 그리고 운초 김부용은 조선 3대 명기이자 여류 시인입니다. 황진이, 기생 황진이 1510만 1551은 진랑이라고도 하며 기명은 명월입니다. 조선 중종 때의 시인이자 시대를 풍미한 명기였습니다. 송도개성의 양반 황진사의 서녀로 태어나 여러 고난을 겪은 후 기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절색의 명창이었으며 시제에도 능의 당대 최고의 기생으로 여러 가지 일화를 남겼습니다. 황진이는 사서삼경을 읽고 시, 서, 음률에 뛰어나 많은 남성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15세 무렵 동네 총각이 황진이를 사랑하다가 상사병으로 죽었는데 그 총각의 주검을 실은 상여가 황진이의 집 앞을 지나는 순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진이가 속적삼으로 관을 덮어주자 비로소 상여가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황진이는 기계에 투신하여 문인, 서교들과 교유하며 탁월한 시제와 출중한 용모로 그들을 매혹시켰습니다. 황진이는 당대의 소리꾼인 선전관 이사종을 만나 계약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딱 6년만 같이 살자, 3년은 선비님이 마련한 집에서 선비님이 생활비를 대고 그 뒤 3년은 우리 집에서 제가 생활비를 대어 살자고 했고 이사종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사도 계집종을 두어 맡기고 자유를 만끽하며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나 황진이는 약속대로 이사종과 헤어졌습니다. 이사종이 울며 불며 매달려도 황진이는 계약 결혼을 끝냈습니다. 당시 황진이가 이사종과의 열정적인 사랑을 읊은 시
동짓날 기나긴 밤은 오늘날까지도 애송됩니다. 또한 황진이는 문신 소세양과도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소세양은 황진이와 30일간 함께 지내고 헤어질 것이라 장담했지만 황진이의 시에 매료되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황진이는 벽계수 이종숙과의 만남에서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시죠.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말하를 남겼습니다. 황진이는 지족선사와 서경덕과도 교류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서경덕은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인물로 황진이는 그의 학문과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황진이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이 죽으면 곡을 하지 말고 창녀가 나갈 때는 풍악을 울릴 것을 요청하며 자신을 송도 밖의 사천 모래밭에 던져 까마귀밥이 되게 해방탕한 여자들에게 경계로 삼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황진이는 40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으며 그녀의 무덤은 개성 어느 길가에 묻혔다고 전해집니다. 후세 사람들은 황진이를 절색, 서경덕을 절윤이라 말하며 그녀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황진이는 남성 위주의 시대를 휘저었고 그녀의 섹스는 언제나 본인의 선택이었으나 해프지 않았습니다. 치화에 능하고 풍류를 알았던 황진이는 서양 및 중국의 미녀가 단순히 미모로 권력자에게 몸을 맡기고 이름을 날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여인이었습니다. 후일 남자들이 황진이를 그리워하며 그녀를 흠모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매창 1573만 1610은 아전의 딸로 조선 중기의 여류 시인이며 부안기생입니다. 가사와 한시, 시조와 가무, 그리고 검은고에 이르기까지 다재다능했습니다. 본명은 향금, 자는 천양, 매창은 호입니다. 매창은 조선의 평민 시인 유희경, 인조반정 때의 공신인 이기,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 등 당대 문사들과 깊은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조선시대에 한시를 잘 쓴 시인으로는 북의 황진이, 남의 매창이라 불렸습니다. 매창은 20세 무렵 유희경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유희경은 매창보다 28살이나 연상이었으며 천민 출신으로 양반들의 사랑을 받으며 명성이 높았습니다. 매창이 유희경에게 끌렸던 것은 천민 출신이라는 공감대와 시로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희경과 매창은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시를 통해 주고받았으며 이별 후에도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유희경은 매창에게 그대의 집은 부안에 있고 나의 집은 서울에 있다라는 시를 보냈으며 매창도 그를 그리워하며 시를 지어 서울로 보냈습니다. 매창과 유희경은 15년이 지나 다시 만났지만 짧은 재회의 시간뿐이었습니다. 매창은 그 후 이기와도 관계를 맺었지만 그 역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매창은 허균과도 시를 중심으로 문장 교류를 나누었으며 허균은 매창의 재주를 사랑하고 절조 높은 뜻을 헤아려 오랫동안 시들지 않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허균은 매창의 시와 가무, 검은고에 반해 오랫동안 정신적 교분을 나누었으며 매창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율시 이수를 지어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매창은 37세에 요절하였으며 그녀의 시와 작품들은 후세에 남아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김부용 1812만 1861은 평안도 성천에서 가난한 선비의 무남동녀로 태어났습니다. 김부용은 10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그 다음 해 어머니마저 잃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퇴기의 수양달로 들어가 기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김부용은 기생이었으나 예술과 시문에 능하여 성도의 설교서,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허명을 내던지고 금수강산을 유람한 후 여생을 보내려고 했으나 연천 김희양을 만나면서 여장부다운 시정을 담은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부용은 77세 김희양과 사랑에 빠졌으며 그와의 인연은 김부용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김희양은 평생 동안 꿈꾸던 산수 유람을 떠났는데 이때 김부용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희양은 3년 전 부인을 잃고 혼자였기 때문에 김부용을 소실로 들이는데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 후 김부용은 정실부인 대우를 받으며 김희양과 함께 하였습니다. 김부용은 김희양을 사랑하는 남자이자 스승으로 생각하며 동지로 여겼습니다. 김희양이 세상을 떠난 후 김부용은 외부와의 교류를 끊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김부용은 녹천당에서 49세의 생을 마감하였으며 그녀는 자신이 죽거든 김희양이 묻혀있는 천안의 태화산 기슭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무남동녀로 태어나 기생으로 살아야 했던 김부용의 기구한 운명은 김희양을 만나면서 재능을 펼칠 수 있었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릴케의 말처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타버린다는 것이며 사랑한다는 것은 기나긴 밤을 세운 아름다운 불빛입니다. 이 글은 기생들의 삶과 사랑,
그리고 그들이 남긴 예술적 유산을 존중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삶과 정신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이야기해주면 좋을 만한 걸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